예,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에서 주요 파트가 명제 논리 또는 논리 퀴즈 또는 실전 문제 해결, 이 세 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요. 이 명제 논리의 경우에는 명제 논리에 흔히 많이 사용되는 논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 이해에서는 이렇게 하면 올바른 논증 과정이고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는 논증 과정이다를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 판단을 하시면 즉각 반응에 따라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정답률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리 퀴즈인데요. 논리 퀴즈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일단 효율성 문제를 먼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를 뒤로 넘기시는 게 일단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논리 퀴즈 문제가 그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다, 상급 난이도가 아니다, 중급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땐 논리 퀴즈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있죠. 특성들에 대한 이해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이해 포인트에 따른 조건 분석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느냐가 정답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기준점,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준점은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자신이 적용해 나갈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구상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논리적 사고력, 명제 논리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명제 논리와 관련돼서 흔히 나타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이면 Q이다라는 조건 명제가 있어요. 이 조건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참이에요. 그런데 P이다 라고 했으면 논리적으로 Q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명제는 P가 모두 Q에 포함되어져 있다. P이면 Q이다 라는 건 P라고 하면 당연히 Q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포함 관계에 있을 수 있고, 그때 포함 관계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얘가 P예요. 그러면 당연히 Q겠죠 라고 하는 논증이 가능한데, 이걸 P이면 Q입니다. 그런데 Q입니다. 따라서 P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전건 긍정을 하게 되면 이런 추론이 가능하지만 후건 긍정을 했을 땐 오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선언 명제라고 있어요. 자, P 또는 Q가 참인 경우가 있어요. P 또는 Q가 참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얘가 참이고 얘도 둘 다 참이에요. 그러면 P 또는 Q도 참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얘는 참입니다. 둘 다 거짓인 경우에만 얘가 거짓이에요. 이런 논리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이런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P 또는 Q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P이다 라고 했을 때 P이면 그러면 Q가 아니다 라고 논증하는 건 거짓입니다. P 또는 Q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근데 P가 참이다 이랬으면 이런 경우죠. 그럴 때 Q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P 또는 Q이다 그랬는데 이게 P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Q다 라고 하는 논증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P가 아니래요. P가 거짓이면 이 경우죠. 그 경우에는 Q는 항상 참이다, 이와 같은 논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지 부정의 경우에는 참이지만 선언지에서 하나를 긍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선언지를 긍정하는 거에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면 P이면 R이다. 이런 연결고리가 가능하고 이때 not R이면 not P이다. 대우명제까지 포함해서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조건명제 참 많이 나오거든요. 조건명제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 참이고 어떤 경우에 논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지. 두 번째, 선언지에 관련된 표현이 나타났을 때. 세 번째는 이 조건명제가 연결되어졌을 때 어떤 논증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각 논증에서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것은, 자, 이 명제 논리에서는 반드시 참인 것은, 반드시 거짓인 것은, 반드시 참이 되지 않거나 반드시 거짓이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했으니까 가번 한번 볼까요? 우리은행이 신입행원 200명을 선발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이게 P죠. 그러면 우리은행은 200명을 선발할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그래서 Q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조건형 명제인데 P이다. 그러면 Q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요건 오류다. 나번 봅니다. 5어죠, 5어. 5어 표현입니다. 신한은행이거나 우리은행입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아니에요. not 신한은행이니까 이게 아니니까 이게 맞겠죠. 우리은행, 은행원이다. 그래서 나번은 정답이다. 답은 볼까요? 예대 마진이 2% 이상이면 인하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의 예대 마진이 2% 이상이 아니다. 그랬죠? 2% 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하되지 않을 거다. 이러면 얘가 P이면 얘가 Q이다 라고 했으면 대우명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문장이 나와야 적합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금리가 만약 인하되지 않았다. 따라서 예대 마진이 2% 이상이 아니다. 2% 미만이다. 이건 맞지만 이 경우에는 잘못되었다. 라번 한번 볼까요? 전공하면 유학을 갈 거다. 유학을 가면 선발될 거다. 선발되면 결혼할 거다. 그랬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이 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그런데 not S라서 not P이다. 이 과정이죠. 그래서 나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반드시 참인 것을 모두 고르면 나와 라가 되겠죠. 나와 라가 되는 과정입니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제 논리, 많이 나오는 논증의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증에 오류가 나는 가장 중요한 패턴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즉각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셔야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자, 2번 문제는 논리 퀴즈 문제예요. 논리 퀴즈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논리 퀴즈 문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쓰고 틀리면 이건 정말 NCS에서는 정말 그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나중으로 돌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 퀴즈 문제는 대부분 이제 뒤로 제끼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다 뒤로 빼는 게 빼면 뺄수록 여러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항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내가 풀지 말지. 다 못 푸니까 어떤 문제는 어차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시간적 효율성이 있는 부분을 먼저 접근하시면 돼요. 문제마다 가중치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 내에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항상 판단하는 메타인지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메타인지로 다 판단을 했어요. 다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풀었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풀었는데 나머지 문제들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조건 분석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이 글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실까요? 자, 여기 이 정보가 있으면 이 정보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표 좌석이 있죠. 지금 몇 좌석이 있습니까? 9개가 있어요. 자, 승객은요. 강남, 도라, 모보 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개 중에 2자리는 비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실 때 사람 이름에 집중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 과정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표현들을, 논리적인 표현들을, 추론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몇 개를 가져가느냐. 이건 전체죠. 전체고 부분에 관련된 정보면 이게 보수쯤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끄집어낸다. 자, 두 번째. 서로 같은 줄에 있는 좌석끼리만 바로 옆자리일 수 있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라의 자리는 맨 마지막에 있다. 보라는 이쪽에 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도진의 자리는 라연 자리 바로 옆이며 또한 빈 자리 옆이다. 도진의 자리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도진이죠. 그러면 여기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라연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도진이 여기 가운데에 있고요. 이쪽이 비어 있고 여기가 라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차피 여러분의 입장에서 얘가 가운데에 앉고 양쪽에 있다. 양쪽이 하나는 비었고 하나는 라진이 차지해 있다 라고 보시면 두 표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도진은 가운데 2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라연의 자리는 강평 자리 바로 뒷자리이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얘 앞에 강평이 있다. 여기도 강평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짜여져 있는 겁니다. 짜여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나 서경은 누구도 강평 바로 옆자리에 배정받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와 서경은 같은 줄 좌석에 배정받았다. 만약 모세와 서경이 앞줄에 배치받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강평 옆이겠죠. 그러니까 모세와 서경은 맨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위치하게 된다. 어떻게 위치했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자리를 갖는지는 모르지만 세 줄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멈춰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몇 명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체 몇 명이요? 7명. 전체 자리 9개. 빈자리 2개요. 그러면 누가 안 나왔나요? 누가? 남주가 안 나왔죠. 남주가 예를 들면 여기나 여기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둘 중에 하나 앉고 그러면 여기가 만약 비어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물어본 조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중 빈자리 바로 옆자리에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얘가 도진 아니면 남주겠네요. 도진 아니면 남주를 찾으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논리 퀴즈에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과정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퀴즈 문제에서 전체를 아셔야 부분적인 정보가 나왔을 때 나머지 정보 두 칸이 비는구나 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6명을 차지하고 나서 남주가 비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은 다 전체와 관련된 표현들이 나타났을 때 주어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와 부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수학 배우실 때 집합 관련된 거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9명인데 여기 A라는 집합에 7명이 있어. 그러면 A 컴플리먼트는 2개잖아요. 그죠? A 컴플리먼트의 개수는 2개이니까 그런 과정을 이와 같은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 보시면 요 네 번째 조건이죠. 이 네 번째 조건을 보시면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숫자로 나눠서 표현한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도지는 가운데가 있고 비어 있거나 라진이 양옆에 있기 때문에 중간 줄은 다 구성해낼 수 있다. 그런데 경우의 숫자가 두 가지가 나온다. 요 정도로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여기 강평 있죠? 강평과 엮이면 이 정보들은 거의 확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확정적 정보가 되고 나머지 모세와 서경을 추론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정보의 깊이를 판단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논리 퀴즈 문제는 상급인지 상급이 아닌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 상급은 뒤로 제끼고 중급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체 정보와 부분에 관련된 정보 또는 확정적 정보와 불확정적 정보, 정보의 가치가 높은 것과 정보의 가치가 낮은 정보들을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의 순서를 정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1분 30초 안에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좀 더 고양시켜서 판단하시죠. 그러면 2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논리적 과정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입니다. 문제 처리하는 분석 기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 지문의 내용이 전체 지문에 글을 읽고 판단했을 때 표 내용 중 잘못 짝지은 것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이윤, 법률 준수, 윤리적, 자선적 책임 등 4가지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4가지에 관련돼서 표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는 윤리규범, 나는 기업의 목표, 다는 기업의 책임, 법률에 대한 태도, 많은 전략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준점 있죠? 기준점과 비윤리, 초윤리, 윤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읽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영이 비윤리 또는 그 윤리를 넘어서는 또는 윤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비윤리, 이윤 추구를 위해서 법과 제도마저 장애물로 간주하는 전근대, 초윤리, 별개 영역, 합법의 테두리에 어떠한 행동을 해도 좋다는 입장. 마지막 윤리, 적법의 테두리를 넘어 입법 취지와 사회 통념까지 고려하는
이 세 가지 관점에 따라서 윤리 규범과 기업의 목표, 책임, 법률에 대한 태도, 전략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번 한번 볼까요? 윤리와 대립, 독립, 일치. 나번 목표를 볼까요? 조직, 성공, 법, 내 이윤. 법과 윤리, 윤리까지 목표에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다번 볼까요? 기업의 책임은 경제, 돈만 벌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법까지 포함되죠. 세 번째는 윤리까지. 라번을 보시면 법률에 대한 태도는 장애물, 제약, 최소한, 최저한. 마번을 보시면 경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적 윤리. 이 부분이 초윤리에 해당하는 표현이고요. 이 부분이 비윤리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 문제, 실전 문제 처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4번 문제 적용하실 때 접근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윤 극대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윤 극대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일단 이윤이 자기한테 들어온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결정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0이면 이윤이 0이고 이게 0보다 크면 이윤이 양수인 구조가 되고 이게 음수이면 비용이 더 커서 손해를 보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이 기준점을 이 수입과 비용이 일치되는 점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파 농사를 지어요. 양파 농사를 짓고 주변에 여기가 을이고요. 여기가 병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파는 거죠. 팝니다. 생산망은 100원이래요. 한 망당 100원씩 법니다. 근데 을까지는 여기가 5kg, 그 다음에 키로당 10원이 드네요. 우마차만 가능하고 한 망의 운송비는 1kg당 10원, 5kg면 50원 이렇게 들겠죠. 여기는 한 망당 운송비가 키로당 8원, 그런데 여기는 64가 드네요. 자,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번 한번 볼게요. 한 망의 가격이 200원에서 160원으로 될 경우 양파를 생산하여 을 도시의 시장에다 내다 팔 것이다. 자, 200원이 한 망이 2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2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200원의 수입이 있었겠죠.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수입. 그리고 비용으론 100원이 생산 비용이 들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팔면 또 비용이 50이 들겠죠. 여기에 팔면 64가 들겠죠. 그러니까 양쪽에 을과 병 둘 다 팔 수 있었겠죠. 그런데 200에서 이게 160이 떨어지면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까지는 팔 수 있다. 을까지는 내다 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0이면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 여기 이득을 보려고 하면 150 이상이면 된다. 여기는요 164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판단이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다. 그 중에 160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 150 이상을 벌어야 한다. 164 이상을 벌어야 한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니은번 한번 볼까요? 운송비 불변, 우마차 운송비가 키로당 5로, 우마차 운송비가 키로당 5로 이게 바뀌는 거죠. 지금 5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을로 5로 바뀌어요. 그러면 5호 얘가 25로 바뀝니다. 그러면 125만 벌어도 이득이잖아요. 근데 120원이 됐으면요. 손해 을 시장에 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요. 아까 100에서 20으로 바뀌니까 125는 돼야 되는데 여기 120을 번대요. 그렇죠? 자, 디귿번 우마차 운송비 불변 트럭 운송비 키로당 4, 키로당 반으로 줍니다. 48에 여기는 32로 변경되는 거예요. 32로 변경됐으면 여기가 100 더하기 32가 되죠. 그래서 132를 벌어야 돼요. 그런데 140원. 그러니까 팔 것이다. 의사결정 정확하고요. 리을번 양파 한 망의 가격이 140원이에요. 양파 생산하여 을도시에 팔 거다. 자, 을은 여기 아까 150이었죠? 140이면 안 되네요. 그래서 리을번 틀려있다. 이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해서 이윤을 구하는 그런 형태보다 이 이윤이 0이 되는 비용구조상 나타나는 수입을 미리 판단하셔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60원이죠. 100에서 50원을 빼면 이게 10원의 이윤이 나죠.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보다는 얘의 비용 구조를 보세요. 비용은 150 드니까 이익이 나려면 최소 판매 수입이 150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얘는 160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좋다고요. 그렇게 의사결정 위주로 머리를 재편시키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 그러면 스피드가 붙고요. 빠른 이해가 훨씬 더 가능해집니다. 자, 5, 6번 문제 의사결정 원칙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이 문제 푸실 때 의사결정 원칙이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지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호도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상품 1, 2, 3, 4, 5, 6, 7이 나온 거에 대해서 고객별로 점수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기적금에 대한 선호도인데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값, 최고값, 총점 기준의 원칙이 있는데 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을병이 의사결정 원칙 3인 총점 기준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경우 선택되는 상품은 무엇이며 그 다음에 최종 선호도 점수를 고르면 일단 보기만 보면요. 상품 1 아니면 상품 4겠죠. 그래서 점수까지 판단을 해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과 4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 4, 7을 기준으로 총점을 판단해요. 자, 총점 뭐죠? 세 사람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더하면 6, 70 더하면 130, 요걸 더하면 210점. 자, 얘는요. 75, 85 더하면 160. 그러니까 225점. 얘는요. 얘는 10점, 200점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도 이제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선택 대안만 고르시면 이 세 개만 판단하시면 되고, 그리고 총점을 확인할 때 이렇게 하죠. 만약 이 문제가 순서만 결정하는 문제였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를 가평균을 70으로 놓고 얘가 편차 0, 마이너스 10, 얘가 플러스 10.
3분의 1을 곱하면 편차 7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었을 거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75를 가평균으로 놓고 편차 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3분의 1 평가를 해서 나머지 과정 거치면 얘는 75라고 가정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평균 90이라고 놓고 편차 0 마이너스 80 얘 편차 10 그래서 90 더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70 이렇게 놓고 판별을 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하시면 마이너스 23.3333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그래서 6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겠죠. 66.7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시면 여기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얘가 총점이 가장 높겠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합니다. 눈으로. 나머지 과정도 그런 가평균에 관련된 지식이 있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얘 가평균 50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그러니까 50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은 막 평균이 70쯤에 가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거의 아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4가 가장 높다. 이걸 판단하실 때 총점을 물어보든 평균을 물어보든 상관없습니다. 같은 값이에요. 같은 정보 양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대표할 수 있는 가평균을 떠올리고 편차를 기준으로 살펴서 빠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초점에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고르시면 4번에 215점이 아니죠. 225점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의사결정 원칙 2를 적용한 뒤 의사결정 원칙 2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갑을병 세 사람이 선택하는 상품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일단 의사결정 1과 2를 알아야 되겠네요. 의사결정 1은 원칙 1은 최소값 기준이고요. 의사결정 원칙 2는 최고값 기준입니다. 일단 세 사람에게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상품들을 배제하고 남은 상품 중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은 상품을 선택합니다. 세 사람에게 각 그 상품별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걸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요. 갑 입장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건 이 7번이겠네요. 7번 지우시고 을 입장에선 여기 0이 있죠? 2번 지우시고 병 입장에서 가장 낮은 게 얘네 둘이네요. 배제하는 상품이 다수면 모두 배제한다. 5번, 6번 다 제하시면 1번, 3번, 4번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 중에 갑은 이 셋 중에 얘를 선택하고요. 을은 셋 중에 4를 선택하고요. 병은 셋 중에 2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6번 한번 가볼까요? 갑은 2를 선택하죠? 갑은 잠시만요. 갑은 4를 선택하네요. 갑을 둘 다 4, 4 이렇게 선택하고 병이 2를 선택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원칙에 초점을 맞춰서 적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해결 능력 관련돼서 요약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제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명제 논리에 많이 등장하는 참인 논증 방법을 아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류가 나는 방식에 대해서도 메모리가 되어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즉각 반응으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명제 논리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가 아닙니다. 나만 공부하면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공부하면 금방 성적이 오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과 공부를 한 사람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공부를 한 사람끼리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논리 퀴즈예요. 논리 퀴즈는 공부를 한 사람끼리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영역은 풀지 말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풀기로 결정을 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무엇이냐? 조건 분석인 거예요. 조건 분석을 구체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선언지, 부정이라든지 또는 전체 집합과 부분에 관련된, 그래서 보하는 보집단에 관련된 설명이라든지 또는 어떤 추론 과정, 두 조건을 묶어서 확정적 정보와 불확정적 정보, 정보의 가치가 높은 정보와 정보의 가치가 낮은 정보를 분류하는 눈,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판단 기준으로서 무엇인가를 제공을 하고요. 그 판단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보고 접근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적합한 그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사고 구조를 만드시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이윤을 기준으로 수익 빼기 비용이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따박따박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용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면 비용 구조에서 이윤이 0이 되려고 하면 수입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어요. 또는 이 문제가 수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였으면 수입이 이렇게 나왔을 때 비용이 이 정도 들면 이윤이 양수가 되겠구나라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끌어가는 사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시간 단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고 구조를 만든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은행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기출 유형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